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2회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이고요. 찬이쌤입니다. 유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슈퍼바이저. 네, 모두 오셨네요. 지난 방송 피드백을 좀 들어봤어요. 지루하다. 그리고 서먹서먹해 보인다.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진지하려는 우리의 의도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안 친해요. 문제는 실제로 그게 방송에 좀 느껴진대요. 그래서 친한데? 저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조금씩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갖게 되면 소주를 반병 먹고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술도 한번 마시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좀 더 이제 방송이 자연스럽고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많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중국 경착륙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경착륙은 하드 랜딩, 연착륙은 소프트 랜딩.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이제 고도랑 속도를 낮춰가면서 사뿐하게 활주로에 잘 내려앉으면 이게 연착륙이고, 비행기가 적절히 제어되지 못하고 덜컹덜컹거리면서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드 랜딩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착륙 상황을 경기 하강의 그 양상에 적용을 한 셈이 되는데, 네, 자본주의 경제가 왜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하잖아요. 네, 경기 그러니까, 사이클. 네, 경기가 좋다가 침체기로 이렇게 딱 접어들게 되는데 침체기가 되는 게 이제 착륙이죠. 네. 이 착륙을 어떻게 하느냐?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실업은 폭증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러면서 되면 이제 경착륙. 둔화되긴 둔화되는데 급격한 경기 침체나 실업 증가가 크게 야기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냥 상황. 이걸 이제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잖아도 최근에 그 중국의 경착륙의 우려가 갑자기 이제 불거졌는데 실제로 1월 7일 그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얼마 안 돼서 주가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그 어려운 단어인 서킷 브레이커가 그게 발동이 되고 15분 동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폭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개장 30분도 안 돼서 그냥 그날 하루는 공치는 걸로 하지 맙시다. 예. 거래를 중단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다 첫 방송을 녹음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우리가 신기가 있는. 우리가 경착륙 2회 한다고 예고하고 막 나오는데 네, 그렇죠. 언론에서 그때 중국 증시 거래 중단 소식 나와서 우리도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아유. 네. 서킷 브레이커란 말은 네. 서킷이 회로잖아요. 서킷 브레이커니까 과열된 회로를 차단한다. 두꺼비 집처럼. 그렇죠. 네. 그런 전기 용어인데 그처럼 주식시장이 급등 혹은 급락의 과열 현상이 발생할 때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 이걸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올해 첫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5% 이상 변동하면 15분간 거래가 중단되고 7% 이상 변동하면 당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찬희쌤 그리고 유프로님, 우리나라도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있죠. 예, 있죠. 3단계 제도로 변동률 8%, 15%, 20% 변동에 따라 각각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죠. 아마 20%가 변동하면 당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중국의 7%는 그럼 수치가 좀 작은 거네요. 그러면 엄청난 변동폭이죠. 7%는. 그래서 이제 뭐 금융 담당자가 문책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티글리츠 그 노벨상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꽤 스티글리츠. 많이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중국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7%가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7%가 좀 굉장히 큰 수치긴 하지만 20%에 비하면 작긴 작은 그렇죠. 그렇구나. 어쨌든 그러면 중국 증시가 최근에 계속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스포바저님, 그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제 시스템을 보면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주식 시장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그런데 1990년부터. 네, 근데 이걸 과연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바꿔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76년에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76년 모택동이 이제 사망을 하죠. 그리고 78년에 덩사오핑 주도로 이제 개혁 개방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먼저 한 게 농업 개혁이에요. 그 전에 이제 집단 농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개인농 제도로 바꾸고 그래서 일단 농업하고 농촌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한정된 곳에 이제 자본 유치를 하는 거죠. 특구죠, 특구. 개성공단처럼? 그런 거죠. 예, 개성공단 같은 거죠. 조립 가공업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84년부터 국유기업에 가격 판매에 대한 자율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매우 단계적인 그렇죠. 조치를 밟아갔다. 이렇게 그러다가 볼수 있어요.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죠. 예. 그 이데올로기 문제죠,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사실 이데올로기 문제로 보는 게 옳고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92년을 보셔야 되는데 92년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일종의 노선을 표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시장 경제로 가속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예. 일종의 89년부터 92년까지 이데올로기 정비 기간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자본주의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그 당시까지 진행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이끌 국가 이념을 체계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던 이론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인데요. 사회주의 고급 단계가 있고 초급 단계가 있는데 낮은 단계인 초급 단계에서는 시장 경제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시장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중국은 어떻게 사회주의적 특성을 부여했느냐 하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정책을 그렇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자성어 좋아하죠. 예, 쪼아다오 빵샤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뭐야? 예? 뭐? 그 우리말로 하면 조대 방소. 그 중국말이 뭐 어떻게 되나요? 쪼아다오 빵샤오? 저다 방샤. 예, 선조가 뭐 선조가 안 바로 갔기 때문에 발음 정확한 거예요? 예, 모릅니다. 예, 조대 방소. 예, 조대 그 방소. 말은 작은 기업은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지만 큰 기업은 국가가 틀어진다라는 거죠. 아, 조가 틀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한다는 큰 거예요. 것은 틀어지고 작은 것은 놓는다라는 방, 것입니다. 하방할 때 방. 예. 아. 짜잘한 것들은 그냥 풀어주고 예, 큰 국가 거는 통제에서 움켜준다.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원칙 하에서 국가 주도로 수출과 투자 위주의 경제 성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1978년부터 사실 1978년 11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79년부터 뭐 계산해도 되겠지만 2011년까지 30여년간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죠. 아, 그 30년 동안 매년 10%씩 성장을 했다는. 14%할 때도 있었고요. 그럼 물론 음. 4%할 때도 고도 성장을 있었죠. 했네. 평균적으로. 예, 평균으로. 아, 그럼 유프로님 말씀 들으니까 이 조대방소라는 게 우리나라 그 60, 70년대 뭐 새마을운동, 뭐 경제개발 계획 뭐 이런 경제성장 뭐 그런 계획과 비슷한 건가요? 사실 우리는 시장 경제를 주장했고 네. 표방했고 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네. 상당히 유사합니다. 국가 주도 그리고 수출, 투자 주도 묶어서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모델. 일본, 대만, 한국 그러네요. 그 모두 다 한 30년 동안 고도 성장을 이룩했던 나라들이죠. 그 구사회주의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그 소련하고 좀 중국의 차이점도 있겠네요. 예. 네. 구사회주의 경제의 그 개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네. 예, 이른바 충격요법, 샤크. 예, 쇼크,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이라고 하고요. 음. 두 번째는 점진적 개혁주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격요법은 러시아가 1992년에 추진한 방법인데요. 일시의 시장 경제의 법과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옐친인데요. 아, 옐친. 네, 급직적인 시장 부정뱅이. 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시장 경제 도입 계획 500일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 그 500도 어떻게 시장 경제도 무슨 스탈린식으로 하네. 500이면 어떻게 정말. 그거를. 그래서 이 방법을 철저히 실패했는데 그럴만하네요. 이 정책으로 말미하여 러시아의 GDP는 약 8년간 2분의 1로 줄어들고 반토막이 나가. 화폐 거래가 사라지고 물물교환이 확산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본주의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물물교환이 나타나고 화폐가 사라지는 퇴행을 한 거죠. 퇴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시장 경제라는 게 여러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단순히 제도를 갖다가 법률로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도입이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원래 출발점에 러시아 상황을 잘 이해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국유 부분이 굉장히 컸던 러시아에서도 중국식으로 하는 게 옳았던 거고요. 맞습니다. 중국이 점진적으로 시장 경제를 이행했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유 부분, 국가 주도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점진 기역에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국가 주도 시장 경제라 네. 말할 수 있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국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음. 결국 소련도 막 헤매고 돌고 돌아가고 결국 지금의 푸틴 체제는 국가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또 네. 돌아가죠. 국가 자본주의로 네. 분류하죠. 아 이게 말이 점점 어려워져요. 국가 자본주의 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면 이제 개인이나 뭐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보장하지만 주요한 산업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이렇게 쥐고 시장 경제를 확대해 나간다. 뭐 이런 게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뭘까 싶거든요. 그 슈퍼바이저님 그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뭐 동의어인가요? 뭐 같은 말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 그러면 사회주의에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고 어떻게 얘기하면 수사하기에 불과하죠. 선전표고요. 맞아요. 핵심이 뭘까? 뭐 당이 국유 부분을 틀어지겠다. 당 지배권에 대한 표시 뭐 이런 거 정도겠죠. 그냥 말 갖다 붙이기 같은. 사실 뭐 그렇죠. 뭐 소련이 사실 옛날 현실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실 존재하는 네,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사회주의라고 이게 했는데 현실에 존재했던 이게 다 사회주의. 붕괴하고 나서 솔직히 사회주의라는 말 용어 자체가 정확히 뭘 규정하는지 참 이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때 존재했던 그 소위 당시 현실 사회주의란 것도 사실 당과 관료가 지배하는 국가 자본주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회주의란 말을 딱 할 때는 보통 이제 그거하고 좀 표상되는 이상이 있는 법인데 현재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그런 이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뭐 의심스럽다. 그건 분명히 따져봐야죠. 단순히 당이 지배하고 국가 주도다 해서 이 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유 부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걸 봐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중국의 경우는 철저히 시장 친화적으로 시장에 적응해서 시장 논리에 따라 반응하죠. 맞아요. 반면에 과거의 국가 자본주의에서 소련 당기구가 국유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건 전혀 시장 친화적으로 반응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할 때 핵심은 시장 경제인 거고 사회주의가 사실은 수사에 불과한 것이죠. 현실에 정치적 있어서. 정당성의 부여 그렇죠.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공산당이 건재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 그런 차원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막 주의 하다 보니까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자 어쨌든 그럼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체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프로님 네.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이제 시그널들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잘 지적하셨듯이 네. 중국 주가의 급변동을 들 수 있습니다. 네네. 중국의 대표적인 주가는 상하이 종합지수인데요. 네. 2015년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 단기간에 40% 이상 급락했습니다. 100원 하는 것이 60원짜리로 거의 떨어진 거죠. 반토막이 난 거의 거죠. 맞다. 예. 이후에도 중국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도입되게 됐는데 오히려 불안감만 더 부추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 이렇게 폭락인데 완전히 그 옛날에 1929년인가 그때 세계 29년. 대공황도 뉴욕의 뭐 주식 시장의 대폭락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 무슨 그렇죠. 블랙 무슨 데이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큰 변고 뭐 그래서 공황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네. 주가가 실민 경제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 무슨 실물 경제 선행 변수. 아까 숭이님 말씀하신 게 훨씬 쉽네. 그렇죠. 경기 주가, 설명을 드리면 네.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부터 먼저 오르고 뒤에 실물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주가 먼저 떨어지고 그 뒤에 실물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향후 경제 전망을 하는 데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렇군요. 활용한다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정확한 지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상하이 주가 지수 폭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시죠.
예, 상하이 주가 지수는 2015년 6월에 네. 5,166원으로 6포인트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불과 2달 반 만에 40% 하락하여서 3,200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지 않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치가? 그 이후에도 급락과 급등을 계속했는데요. 그 이후 현재는 3,000포인트에서 아하.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아하. 그래서 재차 주가가 음. 대폭락을 또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게 주가 하락된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뭐. 그런데 세금 잠깐만요. 네. 이 우려가 있는데 네. 이게 우려인지 아니면 실제 기후인지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끝날 때쯤에 뒷부분에 주가 변동 문제하고 중국 자본시장의 특수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따져보도록 네네.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아, 알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시그널 또 얘기하면 대무역이 감소하고 있어요. 수출하고 수입이 다 줄고 있어요. 근데 특히 더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게 수입인데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의 수입이요 16.1% 증가했어요. 근데 2014년에는 0.4% 증가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수입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된 거죠. 저번 1회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중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되어오는데요. 중국이 경기 둔화되면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고 그 결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한다. 이 얘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수출 국가들이 다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의 물건을 파는 나라들. 그렇죠. 네. 원자재를 파는 나라들이. 네. 그래서 만약 중국 경제가 추가적으로 더욱 침체한다면 아마 세계 경제가 2008년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다시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프로님과 이제 찬이쌤 말대로 그 주가가 폭락하고 그리고 중국이 사들이는 양이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이거 분명한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도대체 세계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위치가 있는지 한번 유프로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예. 네.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중국은 갑자기 경기가 위축되자 2008년 말부터 2009년 내에 걸쳐서 국내 인프라, 주택 건설 등의 투자를 집중하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재정 정책. 인프라라는 게 그러니까 도로, 항만, 철도 예, 이런 거죠.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죠. 사회가 안전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했는데요. 네. 워낙 대규모였기 때문에 음. 거기에 필요한 세계의 원자재를 막대하게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는 생산 수입을 늘렸죠. 그래서 세계 경제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생산 설비를 중국에다 파는 거고, 그다음에 후발국, 후발국들 또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파는 직접 거고. 파는 거고. 예. 이걸 한번 수치로 한번 정리해 보면 말이죠. 2014년 기준 수치를 보니까 세계 원유 소비의 11%를 중국이 차지했고요. 철광과 니켈 소비는 40에서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발도상국가 무역을 한 50% 정도를 개발도상국가 했다는 거죠. 그만큼 원자재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최종 소비 역할을 했는데 중국이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떠안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 뭐 자본재 수출이건 중간재 수출이건 뭐 원자재 수출이건 다 중국에다 물건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경제 후퇴를 좀 뭐 막았다 하긴 좀 그렇고 완만하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완전히 이 내수 중심 국가로 바뀌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내수 확장 정책을 썼고 내수와 이 수출의 균형을 도모했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는 동안은 전 세계 경제의 침체가 상당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뭐 가릴 거 없이 중국의 물건을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그 정도의 중국이 어떤 규모가 되나 봐요. 중국은 선진국, 개도국으로 분류한다면은 예. 아직은 개도국에 속하거든요. 그렇지만 경제 규모가 워낙 큽니다. 인구가 14억이다 보니까요. 2014년 기준으로 GDP가 10.3조 정도 되거든요. 예. 10.3조 달러. 3조 달러. 예. 세계 규모의 13.4%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 수준에 있지만 경제 규모가
방대하고 예, 특히 그 경기 회생책으로서 네.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실물 부분의 충격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머물지 않고 실물 충격의 발원지가 되었던 거죠. 따라서 중국과 관련된 경제적 충격의 파급효과는 세계 경제 위기 국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의문이 생겼어요. 아까 이제 중국식 경제 개혁이 국가 주도, 수출 주도를 특징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물건을 팔던 입장에서, 근데 지금 얘기는 중국이 또 최대 수입국이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물건을 사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뭐 물론 이게 꼭 사고 팔고를 딱 쪼개서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달라진 것 같거든요. 예리한 네. 지적. 예, 그렇죠. 네. 중국이 처음부터 이런 노선을 걸은 건 아닙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수출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의존하여 고도 성장을 구가했어요. 특히 21세기 들어 WTO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2002년 수출은 GDP의 약 25%였는데요. 2007년에는 37%까지 증가했습니다. 막 팔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8년 위기로 선진국 시장이 위축되자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어 성장률이 뚝 떨어진 거죠. 팔아먹을 데가 없어지니까. 선진국이 안 사주는 거죠. 이제 팔아먹을 데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국은 부동산 개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진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대규모 수입국으로 변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이때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아까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는 더 큰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변하니까 성장 모델 자체도 조금씩 이제 바뀐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비상 조치라는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좀 섬세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수출 투자 중심에서 중국은 경기 회생책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거의 투자 일변도의 경제로 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회생되자 1911년부터 내수 위주의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성장 동력을 투자해서 소비로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시진핑의 5세대 지도부는 안정적 성장 속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요. 그럼 그 시진핑의 그 지도부의 그 정책들이 뭔가 순조롭게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쉽게 될 리가 없죠. 워낙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수출 주도 성장 국가인데 그게 수출 제조업 중심에서 내수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 중심으로 이게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 그렇게 바꾸면 성장률이 둔화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에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 왔는데 이거를 인프라나 부동산 개발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이것을 대체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부작용이 있어요. 동일한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과잉 투자도 생기고 버블도 생기고 그러죠. 게다가 문제는 투자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요. 구조조정을 좀 빨리 하려고 하려면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자승자박의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게다가 그렇죠. 게다가 이것은 완만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전환이라 중국이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미국식의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해줄 만큼 그 정도로 발빠르게 전환할 수는 없는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얘기가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오늘의 주제인 경착륙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해요. 찬희 쌤, 그 중국 경제 경착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78년도에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아까 10% 성장수를 계속 이어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연평균. 근데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한 2008년 뒤인 2010년에도 10.6%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성장률이 7%로 떨어져서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도부도 7% 성장을 자기들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와 지도부의 목표대로 7% 성장대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걸 중국의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14년 5월인가요? 그때 뭐 시진핑 주석이 이런 새로운 국면을
신창타이 뭐 이런 말로 발음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신창딸? 신창딸? 딸. 나이? 네, 뭐 어쨌건 한국말 읽으면 이게 신상태, 아, 신상태. 신상태. 새로운 상태. 뉴노멀이라는 건데요. 뉴 노멀. 뭐 글로벌 위기 이후에 유행하는 말들을 중국어로 번역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건 고속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10% 성장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중고속 성장 또는 뭐 중성장을 하겠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구조 변화를 하고 성장 동력을 전환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어쨌건 이 정도로 하면 이걸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못하면 무조건 경착륙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요. 7에서 8% 성장 기준은 이제 7% 성장인 거죠. 7% 성장을 못하면 사실은 경착륙으로 가까워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7% 아래다 그러면 6점 몇 뭐 6%대 네. 뭐 이렇게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근데 뭐 그 1%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크다고? 그죠. 아주 크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 1,000만 명 정도의 새로운 노동력이 공급됩니다. 그런 노동력에게 네.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 7%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죠. 음. 그래서 1%가 모자란다면 100만 명의 고용이 부족할 수가 있는 아, 거죠. 100만 명이나요? 100만 그러니까 명은 100만 명의 무슨 일자리가 달려 있는 정도의 그러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리고 경착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음.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티뱅크나 주요 금융기관들이 경착륙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경착륙을 3%대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 즉 연착륙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성장률이 급감하는 것을 경착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면 너무 짜네. 6% 이하를 수치로 제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중국 성장률을 갖다가 6.3% 정도로 전망을 해요. 근데 IMF가 원래 이 경제 전망이 이제 후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6.3밖에 안 줬다. 이건 6% 이하일 수도 있다라는 뭐 5%대 5.8, 5.7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IMF가 굉장히 후하게 주는데 점수를 6.3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중국 위기론이 좀 힘을 받게 된 거죠.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아,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답을 딱 말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그 유프로님, 그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안 딱 한다는 부러지게 거예요? 얘기해봐.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아, 프로잖아요. 프로면 이럴 때 프로. 딱 말을 해줘야죠. 예, 제가 닉네임을 잘못 정했어요. 예. 그 프로답게 예측이 그러니까 경착륙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프로답게 예측해 볼게요. 예, 저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요? 왜요? 왜 이렇게 낙관적이세요? 예, 물론 중국은 많은 그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불안정, 네. 그리고 과잉 투자, 네.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 네. 부채, 네. 부동산 버블 등등이 있죠. 하지만 선진국보다는 중국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진짜요? 예. 근거가 뭔데요? 아까 그 우리가 뒤로 돌린 그 네. 주식 주가 지수, 예. 금융 시장 문제 이런 거 좀 따져보죠. 먼저 주가를 보죠. 지난해 6월 달에 5,100까지 갔다가 6개월 만에 3,0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6개월 전, 1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수준이 2014년인가요, 그러면? 2014년 말이 되는 거죠. 그때 3,000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6개월 앞으로 그스러 올라가면 2,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2.5배 상승했다가 다시 빠진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버블이 붕괴됐다. 그리고 2.5배가 올라가던 시기는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경기 후퇴가 이미 나타났던 시기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버블이고 버블이 이미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로 더 빠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00포인트로 더 빠진다 하더라도 중국 주식시장의 성격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 주가 이렇게 미친 뭐 널뛰는 것처럼 이렇게 뭐 아래 위로 막 그러는데 2.5배씩 폭등 예, 폭락했는데 그런데도 그게 충격을 안 준다고. 예, 그거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입니다. 수치로서 예를 들어보면요. 2015년 기준으로 중국 주식 투자 인구수는 약 9천만 명이거든요. 많은 숫자입니다만 총 인구의 6.6%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54%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10% 정도 돼요. 아, 10명 중 1명. 네, 물론 뭐 그 1%가 시가총액 80%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불균형 구조인 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10% 정도니까 중국보다는 조금 많죠. 근데 어쨌건 미국에 비하면 한국이건 중국이건 주식시장이 덜 발전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중국 정시의 시가총액을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요, 50에서 60%에 불과하거든요. 미국은 150% 수준에 이릅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유프로님 말씀은 뭐 주식 뭐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리고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예.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다 하더라도 가계의 소비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그리고 설명해 보면 좋을 기업들은 것 같아요. 대다수 후발 산업화국이 그러한데 대부분 주식시장보다는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중국 주식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뭐 상장시키고 막 이런 거를 택하는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네, 그렇죠. 또한 중국 정시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개방이 제한적이라서 수록 중국 정시가 폭락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을 직접적인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주식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주식이요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A주란 게 있어요. 네. A주는 중국 국적자만 투자할 수 있어요. 중국인만? 예. 그리고 B주는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어요. 물론 중국인도 투자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 본토에 본사가 있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H주라고 하고요. 중국 정부 및 국영 기업이 최대 주주로서 홍콩에 또 상장을 주는 R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했는데 이런 게 다 또 유통되고 있는 주고요. 유통이 안 되는 또 비유통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통주는 아예 외국인 투자가 안 되고 지금 아까 A, B, H, R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도 외국인 있고. 투자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비주는 선전 주식시장과 상하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2,613개 기업 주식 중에서 104개에 불과합니다. 중국 국제자 전용의 A주는 특별히 허가된 외국 기업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처럼 뭐 외인들이 막 다 던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니까 증시가 막 폭락하고 막 이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고 이제 거꾸로 그러면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해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는다 이 말씀이신가 봐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실물적으로 주는 피해, 실제적으로, 손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다른 나라 주식 시장하고는 다르다. 개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이제 증시 랠리에 대해서 자꾸 보는 건데 어쨌건 중국 금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신자유주의 전에는 다 이 은행 자본주의였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갖다가 만드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딱 그렇습니다. 은행 중심이에요.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전체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이 89%가 다 예금으로 만든 겁니다. 아, 예금으로 만든 돈을 갖고 그렇죠. 기업한테 예. 대출할 때 이군요. 그리고 예금액을 가지고 있는 은행 중에 2분의 1이 국유입니다. 그러니까 국유 상업은행이 2분의 1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자금열이 굉장히 충분하다. 정부가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 기업의 그 자금을 흔들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자은행 이 비율이 자산 전체의 중국 은행업 자산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충격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주식시장이 자본 조달 전체 차지하는 역할이 뭐 다른 미국이라든지 그런 주주자본주의하고 비교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슈퍼바이저님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그 용어가 단순히 구호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융 시스템, 뭐 주식 시장 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시장 경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중국도 신자유주의 국가라 그러지만 신자유주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제가 구호라고 했던 건 사회주의가 구호라는 얘기였고요. 예. 분명히 시장 경제고 신자유주의 국가다. 어쨌든 그래도 중국은 자국 경제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인 거고요. 그렇죠. 전 중국 정부가 좀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그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는 어떨까요? 찬희 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방 정부 부채가요. 네. GDP의 3분의 1. 뭐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이게 중앙 정부 부채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체 GDP의 4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재정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버블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유프로님 그 부동산 버블 문제는 뭐 심각한가요? 사실 부동산 버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 지금부터 따져봐야 되고요. 네.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다. 지금은 사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일본의 주택 시장 붕괴 때와 같이 지금 침체를 빚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끝을 모르게 계속 침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가능성을 누가 배제하겠습니까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존재하고 중국은 개도국이고 많은 국책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급락을 막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뭐 미국과는 달리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이 그래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예, 건가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어쨌건 금리 정책은 긴축 기조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이 탄력적인 재정 운영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미국 재정 정책과 관련해 갖고 한번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상한선이 문제가 돼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셧다운. 사실은요 더 이상 차입이 안 되면은 조세를 거두면 됩니다. 미국도요. 이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물론 신자유주의 공급 중시 경제라든지 감세 기조에 어긋나는 거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세 이외에 여러 가지 국유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 부분에 직접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재정 여력이랑은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 금리 정책이 긴축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정책은 지금 현재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성장 모델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구조조정과 개혁을 약간 유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재정 정책으로 성장의 기본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중국 경제를 거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한번 찬희 쌤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계속 이제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2020년 다가오는 얼마 안 남았네요. 2020년에 GDP와 그러네요. 1인당 소득이 중국 목표가 2020년에 2배예요. 10년 만에 2배? 예. 그래서 2020년에 중국의 1차 목표가 소강 사회 실현입니다. 네? 소강. 소강? 이게 공자가 한 말씀이래요. 또 공자까지 나와 이제. 공자가 또 중국의 양반들이 또 정말. 오래된 스승 아닙니까? 이 얘기 편에 보면 네. 제자 자유하고 대화하는 편에 나오는데요. 자유. 네, 공자가 사회 발전 단계를 3단계로 얘기한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온포라고 하는데 온포. 네. 뭐 따뜻하게 껴안는다 뭐 이런 뜻인가? 아니 온포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요. 백성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를 말하는데요. 요건 이제 중국이 넘어섰죠. 이건 됐다 달성했다. 네, 됐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소강 사회인데 네.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예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걸 2020년까지 이루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자의 마지막 발전 단계가 네. 좀 유명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대동사회예요. 대동. 아, 그 대동이 여기서 네, 나온 그 대동. 대동이에요? 네. 아. 이게 중국어로 말하자면 요순 시대 아시죠? 네. 요순 시대의 네. 이상형. 이상향. 네, 그러니까 뭔가 파라다이스 꿈의 뭐. 나라죠. 꿈의 나라.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진핑이 네. 4대 전면에 네. 개혁심화, 의법치국, 소강사회, 엄격한 당관리 이걸 4대 전면 기초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소강사회를 실현하겠다. 강한 의지를 다졌고요. 네. 마침 또 2020년이 네. 중국 공산당 창건 100년째가 되는 해예요. 아.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21년에 창건했거든요. 창건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이 100주년은 아니지만 100번째 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전면적인 소강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목표에서 약간 멀어지게 된다면 탄력적인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대로 6%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중국이 이제 그런대로 뭐 그럭저럭 이 성장률의 둔화의 파고를 뭐 이겨낸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둔화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 세계가 굉장히 중국 덕을 많이 봤는데 그럼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데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모두 다 착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한 파국을 거쳐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책 목표와 맞춰가면서 그 착륙이 이루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14%까지도 성장했던 중국이 6%의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미 중국의 생산 과잉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주변 국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철광인데요. 과잉 생산된 철광이 인도나 아시아 주변 국가로 싼 값으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철강업체가 도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중국이 47개월째 마이너스거든요. 그게 그대로 넘어와서 아시아 국가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장기간 생산자 물가, 즉 도매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있지만 중국 경제가 그러한 점 때문에 금융위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의 관계나 중국 금융시장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만큼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선진국에게는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2008년 당시에는 선진국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죠. 네. 제로 금리의 양적 완화를 취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재정적 여유가 없는 데다가 이미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제로 금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쓸만한 것들은 다 이미 써버려서 예. 더 이상 쓸 것도 없다. 경제 규모나 금융시장의 세계 경제와 연관성을 본다면은 리만 브라더스에 비교될 수는 없는데 그 충격이 왔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또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수 중심 체제로 가면서 생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착륙할 거다. 이게 서구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검토해 봤듯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버블도 그렇고 증권 시장 변동도 그렇고 지방 부채 문제도 그렇고. 근데 거꾸로 이 점을 유의해 봐야 됩니다. 내수 중심 체제를 이미 전환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여전히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내수 중심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시기에 있는 거죠. 전환기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수출이 안 되면요. 수출이 안 되면 중국 성장률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부분 여기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내수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게 완화시켜 주는가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수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선진국의 문제, 선진국이 이 중국 물건을 갖다가 다 사줄 수 있을 만큼 그 전처럼 이런 수요가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글로벌 세계 경제의 뭐 부채 의존 성장, 수출 주도 성장의 연관고리 이게 지금 깨져가고 재조정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모델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IMF가 6.2%라고 본 거 6.3%. IMF가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5% 될 거다. 어쨌건 뭐 5.8%, 5.9%, 6%에 근접하는 그런 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경착륙 맞지 않냐. 어쨌건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찬희 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리고 싶은데 승희님, 네. 중국이 말이죠 여러 네.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네, 수입을. 중국이 가장 많은 액수의 네. 수입을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수입국 1위. 중국이 수입하는 나라 1위. 중국에 파는 나라 중에 중국, 가장 그러니까 많이 파는 나라. 중국에게 많이 파는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중국에 모르는 어떤 사람은 좀- 놀라울 수가 있는데요. 어. 중국의 수입액 중 그렇군. 9.7%가 우리나라예요. 음. 1위고요. 일본이 8.3% 2위. 음. 2014년 수치인데요, 지금. 네. 미국이 8.1%로 3위예요. 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1위예요. 우리나라 서로에게 수출. 1위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총 수출액의 25%가 중국에 4분의 1. 4분의 1. 우리나라 GDP 대비 11.2%에 달합니다. 어. 우리가 미국에도 수출을 하지만 네. 미국 수출액에 비해서 중국 수출액이 2.3배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이렇게 많이 팔아먹어요, 우리가? 뭐 휴대폰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걸 파나? 네, 그런 것도 팔긴 파는데요. 네. 제일 많이 파는 건 중간재입니다. 중간재요? 네. 뭐 중간에 뭐 만들다 만 걸 팔아요? 부품 소재. 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든다.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 만든다고 보세요. 음. 그럼 핸드폰에 액정도 들어가고 메모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있으니까 그런 부품, 소재와 소재? 부품을 우리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분업 구조에서 볼 때 한국에서 소재 부품을 만들어요. 이게 중국으로 수출이 돼요. 그럼 중국에서 조립을 하는 거죠. 값싼 노동력으로 현지 조립을 이루어져서 이게 어디로 팔려 나가냐? 유럽과 미국으로 이제 팔려 나가는 거죠. 이게 경유지 같은? 어떤 브랜드로 팔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브랜드로 팔리는 경우도 있고, 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의 그런 브랜드로 팔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수직적 분업 구조가 되어 우리나라 있는 거죠. 대기업의 생산 조립 공장이 있기도 중국에 있기도 많이 하고요.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우리가 그 실제로 중국한테 뭘 팔잖아요. 네. 파는 것 중에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네. 소비하는 소비 완제품 이게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에 파는 수출 중에서 7%밖에 안 돼요. 겨우 뭐 소비한 제품이 고작 7%밖에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 대중국에 수출한다고 할 때 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음. 중국 경기하고 직접 연관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조립된 것이 결국 가서 팔리는 최종 소비지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하고 관련성이 더 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서 안 사주면 중국도 그렇죠. 안 되고 네, 중국에 중국이 파는 안 우리도 되면 안 우리 되고. 소재 부품 잘 안 되고. 그래서 음. 결국 중국의 대미 대유럽 수출이 지난해 감소했기 때문에 아까 슈퍼바이저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네. 수입뿐이 아니고 수출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네.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중국의 수출이 지난해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어떤 통계 수치를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1% 감소하면 한국 수출은 그에 따라 0.5에서 0.6% 정도 감소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 한국의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다 그래도 대미 대유럽 의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한번 거꾸로 중국이 지금 어쨌건 전환기에 있잖아요. 네. 수출 주도 성장해서 이제 내수 중심으로 전환기에 있는데 그럼 한국이 늘려야 될 건 중국을 최종 소비지로 하는 수출일 거예요. 근데 중간재만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중국의 수출을 하나 미국이나 유럽에 직접 수출하나 이게 다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철저하게 수출 주도 성장만을 하고 있다. 중국을 경유해서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옛날의 정책에서 중국이- 못 벗어나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볼수 있네요. 물론 중국이 이제
수출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내수로 이 완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위안화가 그리고 엔화나 뭐 유로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달러에 비하면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위안화 평가제라도 하고 있고 일정하게 수출에 대해서도 강조점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내수 동반 성장 정도로 지금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을 최종 소비지로 하는 전략 이런 게 아니면은 좀 이 맞지 않는 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수출 드라이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프로님 근데 우리도 중국처럼 수출 주도에만 목을 걸 게 아니고 내수를 좀 확대하는 그런 경제 모델로 병행 진화한다든가 아니면 좀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자국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서 중국의 내수를 겨냥한다고 하게 되는데요. 참 수출이라는 게 우리에게 좋지만 우리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지만 상대방 나라에게는 일자리를 수출하게 만드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것은 제로섬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위축되고 있을 때는 결국 1930년대에 평가절하를 통한 걸린 궁핍화 정책으로 서로의 시장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 걸로 가게 된다라는 서로 거죠. 계속 평가절하 하면서 막 서로 수출하려고 싸우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번에도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는데요. 그것도 그 환율 경쟁이죠. 그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가지고 위안화는 달러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엔화와 유로화가 크게 약세를 빚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위안화가 강세를 띄었거든요. 그래서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자 내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하했습니다. 일종의 덤핑 경쟁 같은 그런. 그렇죠. 그 정도로 뭐 심할 정도로 떨어뜨린 거는 아니지만. 아니고요. 네. 그 정도 심하게 떨어뜨리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 내부에 있는 자본이 유출될 수가 있는 거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안화로 표기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안화가 더 절하되기 전에 바꾸려고 하게 되고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은 자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소퍼반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를 내수 중심의 그런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일단 노동자의 임금이 적고 주머니가 비어 있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이 상태에서는 뭐 임금을 좀 올려줘도 전부 다 원리금 상환 안에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부채 문제하고 소득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국민이 가계부채가 많아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중국처럼 또 과잉 투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서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지향성 업종이 육성된다면은 일거리가 창출되고 일거리 창출에 통해서 그 자체가 국민들이 구매력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답인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박정희 이래로의 한국의 조세 체제, 그러니까 저부담 체제에다가 간접세 중심 체제에다가 거기다 이제 신자유주의 감세 기조까지 더 붙여져 가지고 완전히 뭐 총조세 부담률이 OECD 거의 꼴찌에 가까운 미국보다 낮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조세 체계도 바뀌어야 되겠고 조세의 형평성 문제도 바꿔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바꿔야죠. 네,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다음에 따로 따져보기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이렇게 이야기들이 중국으로 시작해서 많은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 이게 중국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얘기하다 저 보니까 얘기 다 하게 정말 된것 방대한 같아요. 얘기고 얘기가 정말 몇 시간에도 네. 끝이 안 날 얘기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자, 오늘
그 중국의 경착륙을 주제로 진행한 이렇다 2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뻑. 우리 좀 친해졌는데. 네, 자뻑. 그래서 2회도 재미있게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첫 방송을 다운로드 해주신 분이 수천만이라고 하기엔 좀 있지만 많은 빼고. 수천 명. 네. 죄송해요. 수천 명의 그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청취 소감도 좀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렇다 2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네. 인사를 아, 다음 주에 만납시다.